봉지욱 기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봉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명절 마지막 날 네. 이렇게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래도 비교적 닷새나 되는 긴 기간이어가지고. 예. 한 이틀 밤 샜는데요. 예? 샌 이유가 예. 저희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네네. 그리고 한상진 기자 예. 그리고 저 네. 이렇게 세 명이 압수수색 예. 플러스 네. 출국 금지 당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진짜. 재판에 넘겨졌고. 아, 근데 이제 김용진 대표가 사실은 계속 책을 써서 기록을 남기자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바쁘고 하니까 안 썼어요. 예.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김용진 대표가 알라딘이란 그 온라인 서점 네네, 있잖아요. 서점 있죠. 알라딘의 북펀딩을 하겠다고 올려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냥 기자들 동의 없이? 그러니까 저는 책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북펀딩을 딱 보니까 10월 7일에 배송이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랑 한상진 기자는 밤을 새야 되네. 난리가 나서 지금 한상진 기자 지금도 쓰고 있을 겁니다. 김용진 대표는 본인이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파트는. 예, 그리고 아니, 이제 저희는 저희 파트를 예. 지난 토일 월화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쓰고 오늘도 마저 좀 써야 됩니다. 세상에 이게 명절 연휴가 아니라 네. 노동하는 연휴였던 거네요. 밤새우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초유의 기자들에 대한 기자 8명과 뭐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압수수색에 따른 통신 영장, 통신 기록 조회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신 가입자 정보 조회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 맞아요. 3천 몇백 명이 다 맞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1월에 한 것만 3천 명이 넘고요. 지난해 10월, 11월, 12월에 저에 대해서만 4번을 더 했어요. 세상에. 네. 그리고 김용진 대표도 우리 다 당한 거 말고 네, 또 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가 된 게 올해 1월부터 검찰이 그렇죠. 한 게 통보가 되는 거고 이전까지 한 거는 통보가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예. 처음 우리가 그런 문자를 받고 당황을 했는데 사실은 음성적으로 계속 통보까지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 번호가 검찰에 제공이 돼도 내 가입자 정보, 주민번호, 주소가 제공이 돼도 여태까지는 통보조차 안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 피의자들이 기자들이었잖아요.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대선 후보 검증한다고 그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통신 조회하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 출국 금지까지 해서 여름 방학 때 애들 데리고 어디 네. 나가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저희가 당했는데 예. 출국 금지도 원래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3개월 유예가 있어요. 통보의 유예. 중대 범죄예요? 예, 중대 범죄자들. 국가 안전 보장이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안 알려주고 3개월 동안 유예를 하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출국 금지를 당했는데 몰랐어요. 그래갖고 올해 1월달에 처음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재판에 넘기면서 출국 금지를 또 풀었더라고요. 풀었어요? 어머. 근데 전에는 저희를 이제 중대 범죄자라고 하고 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국기문란 사범으로 하다 보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출국 금지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고. 예. 근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저희 집에 이제 배달 오시는 그 집배원 예. 이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되게 궁금해요. 중대범죄자. 야, 이 집은 중대범죄자가 살고 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검찰과 지금. 법원에서 매달 4일에 저에 대한 예. 이제 출국 금지 연장 통보를 예. 1개월 단위로 합니다. 세상에. 한 번에 6개월 출국 금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 1개월 하고 1개월 하고 이게 이제 아우, 피 전에는 말리네, 진짜. 6개월 1년씩 하다가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인권 유린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인권 유린이에요. 매월 매달은 4일에 다음 달은 풀리나 그렇죠. 또 걸렸네. 네. 다음 달은 풀리나 또 돼 있네. 이럴. 그러니까 매월 4일에 집배원 아저씨는 저를 만나면 저한테 저 없으면 이제 출근해 예. 있으면 전화하시잖아요. 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거? 자꾸 저기 출입국관리소에서 뭐 와, 중앙지검에서 뭐 우편 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저번에 예. 통신조회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혹시 집배원 아저씨 예. 저한테 전화 많이 하셨잖아요. 예. 혹시 돼 있는지 통신조회 당한 거 통보 아니지? 문자 왔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 하면서 바쁘다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참 이런 겁니다. 멀쩡한 기자를 취재 활동 열심히 해서 진실 보도하려는 기자를 중대범죄자를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사실 추석 연휴마저도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고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압수수색 도대체가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
사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야죠.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었죠. 왜요? 제가 이제 집에서 안 하고 작업을 밖에서 했거든요. 밤새 못 들어갔어요. 집에 그러니까 집에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지금 씻고 여기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떡해. 이제 집에 안 들어왔다 한 소리 들었고. 예. 근데 저희가 굳이 이거를 책으로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네. 저희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압수수색이란 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요? 특수부 검사 정도, 현장에 많이 나가본 특수부 검사 정도인데 특수부 검사라는 게 한 1% 되나요? 전체 검사 중에? 글쎄 몇 명도 안 되는 것 1% 같은데. 정도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정말로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압수한 우리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가서 포렌식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저희가 이번에 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어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누구나 압수수색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방어권, 우리는 그렇다면 이 무도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꼭 필독서로 좀 권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출간은 안 됐고, 네, 지금 쓰는 중이니까. 예, 알라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예. 알라딘 북펀드에 가보시면 예. 미리 저희 책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출간되자마자 이렇게 바로 배송을 배송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라딘 검색하셔서요. 알라딘 북펀드에 우리 뉴스타파 대한민국 유일하게 99% 시민들이 광고 안 받는 회사예요. 저희는 받고 싶은데 광고가 없는 회사고 뉴스타파는 광고를 정책적으로 받지 않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는 회사고, 이 회사에서 봉지욱 기자, 그다음에 한상진 기자, 그리고 김용진 대표 세 분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그 책을 내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북펀드에 많이 가입해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추석 연휴에 아이들하고 말모이 영화 다시 봤어요. 식구 넷이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면 그 사관한테 와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 알리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하면 사관은 알았다고 하고 왕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까지 기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엄청난 기록 문화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는 걸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용진 대표가 기자들은 힘들겠지만 생각은 잘하셨다. 아니, 이제 이런 저희한테 생각이 쓰라고 듭니다. 계속 한 6개월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뭐 안 쓴 저희 잘못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써서 빨리 출간을 하고 또 북토크도 뭐 하고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우리에 대한 그 피의자들의 검찰 수사를 받는 분들의 방어권이 너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일 장윤선 기자의 집에 압수해 검찰이 닥쳤다. 네. 영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장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영화에서 자주 보잖아요.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해서 고지해야죠. 당신은 뭐 변호사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묵기권을 행사할 수 네.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당신이 한 그 발언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지를 그렇죠. 고지를 하는데 해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에서도 이런 미란다 원칙 같은 고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그냥 수많은 우리 시민들은 네. 검찰이 와서 윽박지르면 자기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면 앞에서 풀어서 줍니다. 그렇죠. 이걸 풀어서 줘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심지어 변호사분도 이런 적이 있어요. 어머나. 예. 검찰이 요구하면, 검사가 우리는 요구하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비밀번호 안 풀어도 된다는 근데 사실을. 막상 이렇게 닥치면 심지어는 풀어서 주세요로도 하지만 예. 봉지욱 씨, 그 마지막 통화 가장 언제 했어요? 우리 그거 확인하니까 한번 확인 좀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만약에 패턴으로 잠금을 예, 설정했다. 예. 패턴을 풀잖아요. 예. 그럼 뒤에서 다른 수사관이 이걸 봅니다. 패턴을. 네, 우리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봐버렸다. 그러니까 여세요, 열어서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 휴대전화가 열리지 않으면 예. 포렌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복사를 하는 게 포렌식인데 정보를 빼내는 그렇죠. 예. 게 내 휴대전화가 2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특수기호로 잠겨 있으면 지금 기술로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아마 책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기자 탄압이 언론 탄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귀착이 되는지 검찰이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연휴 시작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20%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MBC도 그렇고 월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취임 후 최저치를 계속 찍고 있어요. 기자 봉지욱 입장에서 볼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그 수사 기록이 6만 쪽 정도 돼요. 네. 6만 페이지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저는 최근에 뭐 다른 보도 대북 송금 뭐 이런 보도를 하느라고 늦게 봤는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제가 나와서 네, 그 처음에 압수수색 당하고 했을 맞아요. 때 작년에 인터뷰했었죠. 그거를 검찰이 네, 검찰청 속기사로 하여금 예. 녹취록을 만들게 해서 아, 그걸 진짜?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봉지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JTBC 검찰이 우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세게 모니터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기사까지 제가 1시간 고용해가지고? 14분을 했는데 네. 그 전체를 다 속기를 풀어가지고 JTBC 참고인으로 나온 기자들한테 그 질문을 해요. 봉지욱이 여기 나와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와, 나 이거 오늘 처음 듣는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안 거예요. 예. 그 수사 기록을 보다 세상에. 보니까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국가라. 그러니까 지금 정상 사회가 아닌 건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느끼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요즘 또 드는 생각이 예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량 국가라고 맞아요. 지목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자유와 인권이 짓밟히고 예. 개선이 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너희는 불량 국가야 라고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는 비정상 국가를 넘어섰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북한과 다름없는 불량 국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로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27%니 20%니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거의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네. 믿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아, 그렇죠. 최근에 또 그 젊은 친구들이 뭐 집을 살려고 네.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맞아요. 대출을 못 받았고 났었잖아요. 지금 난리가 예. 난 상태잖아요. 예. 그게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장. 이 한마디에서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의료 대란만 네, 봐도 그렇죠. 네, 그렇죠.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정부에 대한 가장 꼴찌 어디를 제일 믿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통령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올라갔어요. 대통령실이 가장 못 믿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못 믿어온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통위.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거죠. 언론을 찍어 누를 때 작년 9월 10월만 해도 저희를 국기문란 사범이네, 가짜뉴스의 뭐 본산지네, 저를 특히 가짜뉴스 주범이나 해서 저희 집 압수수색 당하는데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 중 뭐 이렇게 자막 속보까지 해놓고 지금 1년에 11개월 지나서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까? 그러네요. 수사 결과 발표 못 못하잖아요. 들었어요. 제가 자신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검찰 맞아요. 나오면서. 예. 지금 수사 기록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마치 김만배 혹은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여러 언론사들을 조정해가지고 네.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한 보도를 가짜 뉴스를 하도록 사주했다, 배우였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증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수사 기록에. 아니 그렇게 취재를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예. 검찰이 11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밝혀냈으면 저희도 할 말은 없죠. 예.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창피해서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자, 당신들이 그때 예를 들면 리포액터 허재영 기자가 네네.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예. 제가 허재영 기자한테 민주당에서 받은 뭐 녹취록을 허재영 기자한테 전달해줬다라고 하는 걸로 네. 허재영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심지어 허재영 기자의 현관문을 뜯었어요. 검찰이? 예. 검찰이 경찰과 소방을 부른 다음에 저희 김용진 대표 영상, 그 압수수색 영상 보시면 빠루라고 하잖아요. 빠루? 우리 나경원 빠루. 대표. 예. 빠루를 들고 옵니다. 소방이. 허재현 기자의 집을 아파트 현관문을 뜯었어요. 아파트 강제. 현관문을요? 그거 엄청 두껍잖아요. 뜯어가지고 벽이고 뭐고 다 손상이 됐더라고요. 그 누가 그거 변상해 줍니까? 원래는 변상 안 해주는데 예. 뭐 온라인에서 이게 이슈가 되니까 검찰이 나중에 변상을 일부 해줬다고 허재현 기자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렇다면 제가 허재현 기자한테 민주당에서 받은 녹취록을 줬다면 네. 제가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받은 증거, 예. 그리고 허재한테 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허재현 기자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허재현 기자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머나. 근데 이제 그렇게 마치 사전에 저희가 한 일당인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거짓말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게 이제는 저희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 기록이 100개가 있다면 다 제출도 안 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거 한 뭐 몇십 개, 50개, 40개만 제출했을 텐데 이 안에서도 도저히 저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밝혀야 되는 없어요. 다 억지 주장. 네. 이다 보니까 저희 뉴스타파 재판에서 판사가 오죽하면 네. 공소장 바꿔라. 오. 공소장의 내용 바꿔. 판사가. 예, 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야, 그거 검사들한테는 상당히 굴욕적인 건데. 엄청 굴욕적이죠. 예. 그리고 검찰도 되게 비겁한 게 뭐냐면 예. 옛날 대검 중수가 지금 저 반부패 수사부의 전신이잖아요. 예, 소위 예. 말하는 특수부. 그렇죠. 지금 특수부란 말이 없고 반부패 수사 1부, 2부, 3부, 4부 맞습니다. 이렇게 4개가 예. 있는데 국기문란 사범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재판이 시작되면 반부패 1부장이나 반부패 1부장 밑에 있는 부부장이나 네. 간부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판정에 다 막내만 내보냈어요. 막내 검사들. 어린 검사들이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판사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사고 정치적인 수사를 다 해놨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뉴스타파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왜 시작됐을까? 왜 시작됐을까? 어떤 동기, 그 출발점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작년 9월 1일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9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수사가. 네. 그럼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죠. 근데 공교롭게도 8월 달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31일부터 시작된 거죠. 예. 쭉 진행된 거를 저희가 리뷰를 해보니까 검찰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네.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군사작전처럼 움직였다는 것은 이 시나리오를 적어도 8월 달엔 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각각의 제각각인 기관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데는 용산 대통령실밖에 없습니다. 컨트롤할 예, 수밖에.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예. 단순히 뭐 저희 봉지욱이가 가짜 뉴스를 했나 뭐 했네 만에 뉴스타파의 가짜 뉴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시했나. 누가? 네. 예. 이거 누가 반드시 컨트롤 타워냐? 이거 나중에 예. 이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번 언론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우리나라 그 민주화 이후 YS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 이후에 가장 쇼킹한 사건이에요. 언론 그렇습니다. 역사에서는. 예, 없었어요. 예, 이렇게까지 기자 개인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출금을 해놓고 이거 거의 독재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지 그 이후로는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87년 뭐 6월.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권 때는 심지어는 기자들 남산에 그렇죠. 중앙정보부 분실로 가가지고 막 뭐 패고, 고문하고 때리고 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 시절은 그게 가능한 예. 시절이었는데 민주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예. 이런 정도의 일은 처음인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검찰이 자발적으로 수수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확신을 갖게 됐죠.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한민국이 1987년 유월항쟁 이후에 민주화를 겪고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고민하던 시대였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좀 기이한 형태의 언론 탄압이 많이 있죠. 뭐 뉴스타파도 그렇지만 지금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천공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아예 이 호적을 파버렸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 출입 자체를 예. 못하게 해버렸고 미디어오늘은 출입 정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없던 방식의 새로운 언론 탄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잘 아시고 함께 연대해서 이 위기를 넘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보수 언론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특히 그렇고 의료대란 동아일보도. 뭐 관련해서 뭐 특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무혐의하게 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된다 정도는 보수 매체에서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조중동이 민주당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조중동은 이제 아마 본인들의 내부적인 판단이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윤석열 중앙지검장 2018년 재직할 때 네.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몰래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 보도했지 않았어요? 그게 예. 이제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보도로 일어났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 뭐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했었죠. 예. 그리고 낮의 대통령은 아시죠? 낮에 오후의 대통령 오후에? 문화일보.
아석간.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 농담식으로 그런 예.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는데 예. 실질적으로 조선일보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만 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미치는데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조선일보는 자기들의 통제 그권 밖에 나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예.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다 보니까 예. 윤석열을 비토하는 칼럼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정말 우리 국민의 어떤 공리랄지 복리를 위해 생각하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윤석열 부부는 조중동의 눈밖에 난 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 조중동은 대안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대안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한동훈? 네. 네.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한동훈을 비판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조중동과 그 조중동 매경까지 해서 조중동 4개 매체와 그 4개 매체가 운영하는 종합편성 채널들이 예. 한동훈까지 비판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세모 이런 느낌이 좀 들던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 전방위적으로 비판하진 비판하진 않습니다. 않죠.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요새는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서 가장 세게 뭐 심지어 그 이기용 칼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관절을 떠나라 사과로 보내라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조선시대 용어를 쓰면서 비판을 하는 정도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애정이 있고 중앙일보는 굉장히 스탠스가 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친윤적이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건 아예 안 써버리는 방식으로 네. 보호를 하는 것 같다. 네, 아마 뭐 미국도 그렇지만 신문 매체는 사주가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주인이 있는데 미국 뭐 그건 다른 나라도 괜찮아요. 근데 사주가 있는 매체들은 제가 이제 중앙 JTB 출신이고 네네네. JTBC의 대주주가 이제 중앙일보 계열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항상 오노와 사주가 있는 매체들은 공익과 사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선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손석희 사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JTBC에서 공익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오노의 안정과 이익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언론을 보실 때 사주가 있냐 없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뉴스타파는 사주가 없고 시민들이 사주다. 주인입니다. 네. 저희 후원자들이 예, 네, 주인이니까. 주인이죠. 네. 예. 그러니까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조중동의 태도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그러니까 위태롭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여당 상황도 녹록치 않고 그 본인들의 우호 세력이 할 수 있는 조중동매 네. 문까지도 이제 뭐 문화일보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 개 매체가 상당히 뭐 비판적이고 뭐 재벌들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뭐 어울려 다니면서 떡볶이는 열심히 같이 드셔드리고 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호 세력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감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당장 내일 새벽에 뉴스토마토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 뭐 좀 들은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뭔진 모르죠. 저기 제가 다른 언론사. 다른 회사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내용,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한 거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준비를 해서 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저간의 사정을 좀 미리 알고 있었죠. 이 논란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왔을 때 뭐 A 의원, B 의원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 차라리 실명을 딱 보도를 해버리지. 국회의원은 공인이고 그렇습니다. 뭐 움직이는 헌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왜 쓸 필요 없는데 그렇게 좀 자기 방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게 궁금해서 우연히 이준석 의원이 이제 A가 의원이 나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맞아요. 훨씬 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네. 제가 물어봤어요. 이진석 의원한테. 예, 이준석 의원한테 네, 제가 물어봤죠. 네, 이런 일인데 뭐냐 그랬더니 앞뒤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해주는데 이제 뭐 기본적인 견지는 예. 지난 총선 때 한 2월쯤인가 예. 해서 그 김영선 의원 측근으로부터 예. 김건희 문자 그 텔레그램 이런 뭐 녹취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받으면서 예.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달라. 네. 누가 김영선이. 김영선 측이. 김영선 측에서. 김영선이 직접 한 건 아닌 것 아니고, 같아요. 네, 누굴 대리인을 통해서. 네.
지난 2월에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달라라는 일이 있었고 네네. 그래갖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준석 의원하고 그 본 사람은 천하람 의원 두 사람이 봤대요. 네, 그럼 A는 이준석, B는 천하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A, B가 이제 봤는데 그 둘이 봤는데 예. 아무리 봐도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 견적이 안 나온다.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의원도 네. 얼마나 싫겠어요. 당 대표인 자기를 그렇죠. 쫓아냈잖아요. 예. 그것도 성매매 굉장히 의혹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죠.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뭐 기소를 했다 재판에 넘겼다든지 해야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수사가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날렸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상당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모욕을 주기 위한 엄청난 거죠. 아니 그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 거죠. 했었던 거죠. 예. 이준석의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12년 전의 일인데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밝히기가 힘듭니다. 그걸 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데서 또 그렇죠. 이 첫 시작 보도를- 그러니까 제가 JTBC에 있을 때 이 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무슨 의혹이냐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2021년 12월쯤에 이준석의 성매매 의혹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배우가 있다고 봤죠. 그리고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배우가 있어요. 그 정황이 너무 짙어요. 아, 그래요? 이유는 윤석열이 그리고 안철수가 너무 이준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취재원의 육성 파일로 네네.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때 아, 그때 그분의 이제 육성 파일 내용은 안철수와 그 윤석열의 대선 후보 단일화 조건 중에 이준석 날리는 게 있었다. 진짜요? 예. 그리고 그게 끝나면 실현될 거다, 날릴 거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죠. 그런 의혹을 제가 이제 육성 파일로 보도를 했고 그렇다면 가로세로 연구소에 누가 이거를 제보했을 것이냐? 그러네. 이준석에 대한 그 성매매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라고 하는 거는 그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 경찰, 검찰이요. 검찰. 예. 예. 이성진 대표라는 사람이 뭐 있는데 복잡해요. 아니, 복잡해요. 아이카이스트에 예, 예. 뭐 김성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예. 얘가 자기의 그 박근혜 쪽과 하고 붙으려고 저변을 넘기려고 당시 이준석을 불러다가 뭐 여러 차례 했다 이건데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뭐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걸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네네네. 그 증거가 있나라고 제가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취재를 네네. 취재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거 공작인데 제가 해보니까. 공작인데?라는 예. 생각이 딱 드는 예, 거예요. 예, 여러 예. 가지 정황, 증거, 그러니까 물증이 처음에 있잖아요. 시작할 때는 이준석 성매매 의혹으로 시작을 했는데 취재를 다 해보니까 이준석이 공작에 당했네 네, 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성매매 의혹과 별도로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 제가 그때 JTBC에서 했던 보도가 결과적으로 맞게 돼서 이준석이 날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브로커 역할을 했던 분은 진짜? 윤석대라고 제가 그때 실명을 밝혔었는데 네. 윤석대라고 그 세보수당 사무총장 하셨던 분인데 예예예. 이준석이랑 같은 당이었잖아요. 예예. 이분이 약간 브로커 역할 비슷하게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그때 보도를 했는데 예. 이분이 제가 전화를 하는데 계속 피해요. 아. 그리고 갑자기 행안부에 경찰국 만들 때 예. 그 경찰위원이었습니다. 행안부의 자문위원 하고 이분이 도대체 뭔데 경찰국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지? 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한수원 지금 사장으로 갔어요. 도대체 이분이 한수원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간지 오래됐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이 뭔가 다 한 자리 얻었고 지금 한 자리 못 얻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네요. 장제원. 장제원은 이제 본인의 뭐 어떤 예, 문제인지 뭐 모르겠는데 또- 지금 뭐 장제원은 또- 없어졌잖아요. 뭐 한딴 소문이 있어요. 뭐 부산시장 출마설도 있고 네. 뭐 등등.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부분은- 미울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 예. 본인이 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화가 너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예, 들었어요. 그거를 직접 예. 밝히진 자기가 않고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얘기한 건데 예. 어찌됐든 김영선 측에서 왔다는 게 이준석 쪽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노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노출이 됐는데 그러면 없는 일을 이준석이 만들어내냐? 그건 아니죠. 이준석이 만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준석은 총선 때 예.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용은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네요. 그걸로 비례 1번을 어떻게 줍니까? 아니 뭐 저도 얘기를 좀 들었지만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그 김영선 본인이 아니라 김영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를 찾아온 거네요.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받고 그 텔레그램 캡처를 본인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이게 공천 개입이라고 딱히 규정하기 좀 어려운 느낌이 들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주장은. 공천 개입이 되려면 그 앞 단계 김영선 네. 의원이 창원이 지역구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창원의 원래 재보궐로 의원이 됐다면서요. 원래 고향에서 국회의원은 2012년에 하고 그 다음에 이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창 사람이에요. 창원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네.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을 그렇죠. 재보궐 때 하게 된 근데 거죠. 그런 2012. 과정부터 다 밝혀져야 될 텐데 그렇죠. 그때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였을 거예요. 당 창원에 대표였죠. 근데 재보궐 나갈 본인은 때. 대표였지만 뭐 실권이 없었고 그때 뭐 공관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이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증거가 얘기하는 거니까. 네. 뉴스토마토가 뭐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예. 충분히 취재를 하고 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겠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충분히 취재를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대검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2011년에 네. 주인 검사로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의 범죄 혐의점을 알고도 봐줬느냐 아니면 정말 몰랐냐 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쟁점이. 예, 예.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알고도 봐준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의 검증 보도 차원에서 보도를 여러 매체가 했잖아요. 한 매체가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매체들이 다 김만배 사주, 뭐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서 짜고 했을 것이다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아니, 결과적으로 제가 근데, 예. 뉴스타파에 와서 대장동 검찰 수사기로 10만 쪽을 입수해서 쭉 보니까 윤석열의 이 의혹은 더 신빙성이 있어요.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 만배영이 조우영 빼줘서 나는 만배영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검찰 인맥에 있구나. 김만배의 힘을 조우영 사건을 통해서 느꼈습니다라고 확인했다라고 예. 법정에 증언을 했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심각하게 처벌.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요. 예. 그랬던 남욱이 지금 검찰 측에 또 붙어서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남욱은 뭔가 책이 잡혔겠죠 지금.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당할 불이익이 있는 거죠. 저는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안부수 아태협 회장 같은 사람은 네네. 여러 가지가 지금 뒷다리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조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검찰에 거짓말로 해서 거짓 자백을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네. 검찰이 뭐 심지어는 뭐 가족을 입건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텐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내연 내연이요? 같이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건을 해서 재판에 넘겼어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뭘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데 예. 유동규가 거기에 대해서 네. 진술서를 냅니다. 어. 제발 내 여자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유동규의 진술서가. 그러면서 유동규가 기존의 진술 다 바꾸죠. 예. 근데 이런 검찰 것들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네. 엄청난 양으로 그 우리 봉지욱 기자님 굉장히 이거 학습이 빠르시구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보면 하시고, 예. 진술을 받고 이분들이 검찰에 적극 협조할 때는 뭔가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근데 그쵸, 예. 그렇다면 이제 또 검찰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 이분들이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돌아서는 다시 거예요. 바꾸죠. 다시. 다시 바꿔요. 바꾼 걸 다시 바꿔요. 기회주의적인 네. 습성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 되면 이제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죠. 예. 저 사람 말은 못 믿어. 자기가 증인이라고 내세웠던 사람이 말을 자기한테 검찰 입장을 뭐 옹호하는 진술하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을 메신저로 공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재판을 끌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우리가 뭐 다시 돌아가면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을 쫓아낸 당대표 잘하고 있었는데 쫓아내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비판. 만약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뭐 선거 국면에서 활용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 주장으로는 이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측으로부터 비례 1번 달라. 뭐 내가 이 내용을 공개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접근이 왔었고 천하람 의원, 이준석 의원이 보고 좀 판단을 좀 하고 비례 1번은 줄 수 없으니 못 준다. 해서 사실상 협상이 깨진 거네요. 정치 협상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추가적인 정황이 또 나온다면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저는 이해는 돼요. 그게. 근데 본인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김영선한테 텔레그램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네. 말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공천이 됐든 안 됐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대통령의 부인이 왜 공천에 해서 개입을 텔레그램 합니까? 여기 나가라 저기 나가라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죠. 그게. 그 당목이 네. 심각한 당목이 아, 그걸로 그러니까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해도 사법 처리를 사법 처리가 받았는데 받는데 부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 권한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네. 죄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직권 남용도 안 될 거잖아요. 권한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완전히 벗어나. 결국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공천이 됐든 안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또 공직 후보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면 네. 그거는 그냥 그 그 자체로 자체로 큰 문제야.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그냥 뭐랄지 선의의 조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의의 조언이 무슨 얼마나 그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예.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선의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만약에 기자한테 뭘 물어봤다 그러면 그냥 정말 편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지금 신분이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실수한 게 그 부분이죠. 아. 선의란 단어를 썼다는 선의, 거. 예. 그게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김건희만 알죠, 그거는. 저희가 보도한 걸 봉지욱이 악의적으로 윤석열 떨어뜨리려고 보도했다는 거 검찰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악이었는지 악인지. 선이었는지 저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입증하기가. 예, 예. 근데 본인이 라디오에서 예.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죠. 선의의 조언이라고 할 필요 없고 예. 그냥 뭐 다른 얘기를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어찌됐든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라고 밝혔으니 이제 뒷단의 몫은 뉴스토마토나 네. 아니면 제3의 언론이 네. 나올 것 같아요. 취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창원에 많은 기자들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창원에 네, 예. 네. 뭐 녹음 파일은 뭐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실은 시간의 문제지 맞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내일 나오냐 모레 나오냐 다음 주에 나오냐 다음 달에 나오냐의 문제지. 네. 지금 많은 언론이 이걸 취재하기 있기 창원에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다음 주에 네.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올 겁니다. 와, 특종이다. 그러니까 저희 정말이요? 뉴스타파 가진 않는데 네, 이제 뉴스타파는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예. 취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들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김영선 말고 다른 경우 네. 더 확실한 진짜 더 확실한? 최측근이라고 볼 만한 분 예. 우리가 다 아는 분인데 예. 그분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이 예. 음성 파일로 나올 거예요. 음성 예, 파일로. 음성 파일로 나올 텐데 뭐 제가 취재했거나 뭐 내용을 100%다 알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의혹 제기다. 네. 오히려 그 김영선 사건보다도 네. 더 근거 있는 의혹 제기다. 녹음 파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마 내일인가? 예. 내일인가? 내일. 김건희 여사 뭐 영상 네. 관련 영상 하나가 또 어디 다른 매체에서 나가는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매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한 건 뉴스토마토 아닙니다.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는 말고. 요 사건 관련해서 새벽 6시 17분인가 뭐 본인의 저 뉴스토마토 그 송고 시스템이 그렇대요. 그래서 새벽 6시 17분에 나온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봉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두 가지 새로운 특종인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내일 내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내일. 그것도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밤새고 있던데. 밤새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연휴에 밤새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자들 많이 응원해 근데 주십시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미 레임덕 뭐 거의 시작이 돼서 이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뭐 김영선 문자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네. 거의 매주 하나씩 터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매주 그리고 하나씩. 뭐 저희라고 없겠습니까? 뉴스타파라고 없을까요? 예. 동영상이고 뭐가 없을까요?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예. 검증하고 있는 과정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차차 뭐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자의 육성이거든요. 내부자. 예. 그렇죠. 밖에서 제3자가 얘기한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의 측근이랄지 네. 대통령실의 내부자의 육성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대통령실의 육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와, 일주일 안에 지금 두 개의 특종을 예고하셨어요. 하나는 당장 내일. 그러니까 세 개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 오해하실까봐 네, 뉴스타파는 아닙니다. 뉴스타파 아니고 다른 매체. 취재하는 쪽에서 예. 저에게 어떤 뭐랄까 조언 이런 걸 구해서 제가 알게 됐고 네.
뭐 조언을 뭐 구했는데 여러 가지에서 뭐 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의견은 냈죠. 예. 냈고 저희와 뭐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취재한 거는 제가 보도하지 않거든요. 취재 시작 그건 안 한 니네가 거. 알아서 해라. 니네가 한 건데 니네가 해라. 왜 우리랑 하냐. 그래서 홍지욱 기자도 이 취재 스타일이 있어서 내가 처음부터 딱 발굴해가지고 네네. 한 거 아니면 취재 안 합니다. 이게 다 기자들이 각자 자기 취재 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무슨 뭐 누가 남이 뭐 갖다 줘가지고 뭐 쓴 것처럼 그렇게 하니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근데 아마 기자 네,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니 참 줄줄이 나올 겁니다. 줄줄이 네. 나온다. 근데 그 어떤 것들이 하나 정말 거기에 심지에 불이 붙어서 또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다이너마이트는 계속 공급이 된다. 어느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보면 대통령실 내부의 육성 파일이 음성 파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있어 이런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저도 사실은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확인이 돼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수순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마포대교. 그때가 몇 시쯤이었나요? 제가 오후 기사를-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 제가 알기로는 4시 44분에 마포대교에 갔다는 것 같고요. 기자들에게 알려준 시간은 5시고 네. 그다음에 그걸 전속이 촬영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속이 가서 촬영을 하고 풀 기사가 아마 10시 넘어서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날 대통령실 기자들이 다 퇴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온 다음에 전속 기자도 아니지 전속 팀에서 준 걸 가지고 기사 맞고 아마 자정 무렵에 다 퇴근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곤해진 거예요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실 기자 그 1000명 경찰, 예, 경찰, 소방 다 퇴근 못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천 명 기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그 기사를 본 국민들은 또 피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느낀 게 뭐냐면 작년 9월 전에 저희 사건 시작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잘 해주시기 이왕 집권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통치권자로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분명히 잘한 것들도 있고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그렇죠. 예. 결단을 내려서 김정은을 직접 2번 만났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못하지? 트럼프랑 비슷하잖아요 스타일이. 뭐 맞아요. 어디로 튈지 예, 모르는 예, 럭비공처럼 맞아요. 그런데 왜 과감하게 저런 선택을 못하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앞뒤 안 재고 정치적인 빚도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 왜 저러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예전에 보면 황천길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변해요. 뭐 대형 재난을 당해가지고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이 정도의 대형 재난에서 정말 막 일주일 동안 생사를 헤매다가 겨우 구출되신 분 이런 분 네네. 이 정도로 해서 정말 내가 지옥에 한번 황천길에 한번 갔다 오신 분은 변할 수 있죠.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마인드도 변하고 그런 경험이 아니고서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5세 이후에 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격 형성이 다 돼가지고 예. 5세 이후에는 인간은 안 바뀐다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야, 근데 5세 때 마음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제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막 럭비공처럼 본인이 원하는 거 밀어붙여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의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의료 개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의대 증원 2,000명을 그 고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물론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500명 깎아줘가지고 1,509명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좀 잘 안 되고 진중권 교수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2,000명 받듯이 증원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속이 연결이 되고 이게 참 국민들 보기에는 또 매우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제가 JTBC에서 탐사팀장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의 무속 심취 의혹 그래갖고 이제 2명의 뭐 도사들 뭐 계세요. 무정 네. 스님이란 분이 뭐 계시고 무정 스님. 예, 그리고 역술인 서대원 씨라고 있어요. 예. 이 역술인 서대원 씨는
뭐 김건희 윤석열 부부랑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고요. 대면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순실 때를 생각하면 최순실 박근혜 때를 생각하면 통치권자가 무속에 뭐 심취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함으로 인해서 국정이 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법원에서도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의 그 김건희 7시간 네, 통화 네, 녹음한 거 거기에 대해서도 보도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 그때 후보 캠프 측에서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부지법에서 무속 관련 부분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법원에서. 예,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전에 예. 최순실 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있었어. 이런 일 또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 보도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저희 그때 당시 저희 탐사팀의 최강일 PD나 거의 강원도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삼척이나 동해 이쪽에서 해가지고 많은 걸 취재가 돼 있었고 예. 리포트도 한 대여섯 개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예. 못 나갔어요. 위에서 막았습니다. 못 나가게. 그러니까 JTBC 네. 사주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못 나갔어요. 못 나갔고 당시 그때 보도국장부터 그걸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명수 녹음 파일이 저희한테 먼저 왔다면 이게 네. 충분히 매칭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 네네. 어찌 됐든 저는 지금도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네.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네. 의혹 제기가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까 2,000명 얘기했는데 2,000명에 대해서 왜 산출됐는지 그 공식 산식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데 제시를 못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죠. 2,000공 네. 2,000공이니까 2,000명 아니냐 이런 네. 설이 막 온라인에서 돌면 네. 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검은 세력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죠. 8.15 광복절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납득할 만한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 의사들 증언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의사 기득권 카르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병원 가잖아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고객이잖아요. 의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죠. 사람이고.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의사 가불이 진료 바뀌어. 끝나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는 의사가 해야죠, 사실은.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공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건 맞아요. 근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갑자기 총선 전에 꺼내고 들고 나와서 환철을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엊그저께인가 추석 때 제 지인 네. 장모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아이고요. 뇌경색이 오셨는데 종합병원을 갔는데 의사 없는 거예요. 의사가 네. 그래갖고 적절한 처방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못해가지고 지금 불수가 되셨어요. 못 움직이세요. 아이고야. 몸을. 그럼 댁에 계세요? 네. 아니죠. 병원에? 병원에 계신데 예. 의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만으로도 지금 기적적인데 지금 입원한 지 3일 됐는데 주치의를 아직도 못 봤대요. 그리고 파주에 있는데 4개월짜리 아이인가요? 네. 4살 배기 아이가. 네 4살 배기 아이가 거기서 안 돼가지고 이대 서울병원까지 그러니까요. 갔는데 또 안 돼서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거예요. 예, 자기들이 자식 안 키워봐서 모르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는 예. 그거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지금요. 그거는 지금 생각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의료 대란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아이가 죽고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래놓고 군부대 가서 15사단인가요? 네. 그쪽 가고 군부대를 민간한테 개방했다면서요? 이런 잘하고 있다고 또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직접 사먹었다는 건 인터넷 제가 한 찍고. 올해 초까지도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안 했는데 네. 이거는 거의 정신 나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정상 국가가 아니라 불량 국가가 된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건지 내일 모레죠. 내일인가요? 바로 떠난 거죠. 지금 체코 네. 프라하로 간다는 건데 원전 수주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 저는 이준석 대표 그 얘기가 상당히 공감이 가던데 무슨 슬롯머신에서 한 방 땡기는 것처럼 의료대란 한 방으로 뒤집으면 돼. 부산 엑스포 한 방으로 뒤집으면 돼. 이를테면 석유 0일 만에 석유 나온다 뒤집으면 돼. 그러면 여론조사 지지율 올라갈 거야.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의 수준을 상당히 저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특수부 검사의 기질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특수부 검사의 공소장 저희 사건 공소장이 76장이었어요. 76장. 그러면 공소장이 76장을 쓰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기승전결을 갖춰서.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가 되려면
문학 창작의 그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못 써요. 소설이야. 아니 76장을 팩트를 가지고 나열을 해봐야 안 나와. 이게 미치겠다. 연관이 없는 것들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네. 제가 볼 때는 특수부 검사들은 신춘문예 등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인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니까 주위에 예. 등단한 사람 많고 출판사 많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의 그 문예 창작 능력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길게 쓰기도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검사 출신이신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축은행이 뭐 잘못을 많이 했어요. 배임을 많이 저질러 갖고 고객들의 예금을 흥청망청 쓰고 자기들 사업에 쓰고 했으면 비리의 원천을 밝혀서 얘들이 숨겨놓은 돈을 끝까지 찾아내서 예금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제 검찰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축은행이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펼친 로비, 정관계 로비에 집중을 했고 카메라 후레쉬, 기자들의 카메라 후레쉬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정관계 로비. 그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네. 뭐 FIU 금융정보분석원장, 뭐 김광수 원장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넣었거든요. 구속을 시켰어요. 엄청난 스포트 박수를 받고 내가 한 건 했어. 한 건 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은 나 알 바 아니야. 그때 당시 김두 홍보수석 구속기도 됐잖아요. 2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김광수 FIU 원장 무죄 나왔어요. 2심에서. 줄줄이 다 무죄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검사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소만 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끝이거든요. 이 버릇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딱 그거 하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돼. 내가 이거 한 건 할 수 있어. 그다음에 난 몰라 이런 특수부 검사의 한건주의. 한탕주의. 예, 한탕주의.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야, 근데 나라를 이게 특수수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검찰 수사하듯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민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무한 책임이 있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근데 그걸 그냥 한탕주의로 야 기다려봐 내가 한번 딱 해가지고 한 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언론의 그림 한번 만들고 지나가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수사를 막상 해보니까 네. 증거가 부족해. 네. 불충분해. 근데 네. 특수부 검사들은 후진을 안 해요. 후진이 유턴을 없어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유턴해야죠. 유턴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든가 예. 아니면 그냥 불기소하면 접어야죠. 되는데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그 말씀하신 거 쇼츠로 돌아다니던데 예. 검사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수사를 접으라고 용기 있게. 예.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했는데 아니면 그냥 인정을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아마 본인은 말씀하신 것 보면 이 아무도 하지 못한 거를 나는 정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내가 했어. 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의대 정원 이 지지율을 감수하고도 이 엄청난 역경을 디딘 대통령으로 나는 기억될 거야라는 엄청난 착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후진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어요라는 말은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한 번도 사과라는 제대로 된 사과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김건희 얘기는 여사도 마찬가지인데 문자 뭐 익십 논란 통해서 본인 사과할 뜻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과가 여태 안 하고 있잖아요. 명품백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 사이에 나온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 때가 낫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다가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가 더 낫다. 이명박 지금 MB가 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블랙리스트고 뭐고 몰래 하지 않았냐. 기자들 눈 속이려고 언론에 안 나오려고 몰래 하고 걸리면 그래도 사과라도 하고 경질이라도 했는데 관계자들을.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의료대란이고 뭐고 보건복지고 차관 맨날 설화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 비행기를 태워가 전세기를 태워가지고 환자들을 받으면 된다. 정신 나간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도 경질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명박이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고야, 진짜 이명박이 더 나았다. 박근혜가 성군이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민주사회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일군 그 민주의 역사인 건데,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무도하게 역진을 시켜버리고 퇴행을 시켜버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분개하고 이대로는 도대체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좀
그 상당히 곤란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 정부가 3년이 지속될 수 있겠냐 라고 분석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봉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아내가 네. 가을에는 음. 우리도 저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처음 하더라고요. 저희는 박근혜 뭐 이럴 때 촛불 집회하고 할 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매일 나갔었는데. 기자니까 예, 현장에 취재하러. 가끔 갔지만 예. 뭐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계속 더웠으니까 좀 시원해지고 할 때 예전에 보면 그 우리 촛불 집회할 때 보면 유모차 맞아요. 끌고 젊은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나왔었어요. 부부들이 예. 나와서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국민들이 자기의 생각을 어필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국민들이 자기의 생각을 어필을 해요. 야 우리는 동의하지 않겠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자고 그랬어요. 가서 한번 가보자. 네. 예, 저도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국민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네. 국민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 거의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상당한 불쾌감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 정도 국민들 무시해도 좋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왕을 뽑은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 정도 사태가 되면 자숙할 줄 알아야지. 연예인들도 뭐 음주운전하고 뭐 이러면 뭐 몇 달 혹은 뭐 몇 년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데 이분은 그냥 뭐 명품백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래도 돼? 그리고 해외 순방까지 또 가겠다는 거야? 가서 설마 프라하 명품 거리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까지 국민들이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요. 2022년에는 43위. 윤석열 정부 이후입니다. 2023년 작년에는 47위. 올해는 62위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 순위가 이제 기사화 되니까 네. 국민의힘 누군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쪽 사람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도대체 뭔데 네? 이런 순위를 발표하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국경 없는 기자회 자체 이런 순위를 발표하는 국경 없는 기자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한 10위권 안팎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비교해 보면 언론 자유 지수는 지금 62위니까 제가 볼 때 뭐 62위 자체가 아니라 네. 그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권 비판하면 압수수색 받는다, 탈탈 털린다. 그리고 어찌됐든 탈탈 털 때는 별건으로라도 해서 엮어서 구속을 시키거나 재판에 넘기려고 한다. 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기자들의 펜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정확히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 뉴스토마토가 이준석 천하람 의원 A 의원 B 의원이라고 쓴 이유도 아마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 관저 뭐 천공이 네네네, 관저에 방문했네 예. 만에 그 뉴스토마토에서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썼는데 예. 그것 때문에 혹독하게 경찰 조사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기자들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저희라고 뭐 저희가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예. 좋은 점은 한 번 더 체크하는 건 맞아요. 예. 좀 그건 맞는데 아예 이걸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자기 검열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예.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런 거를 원했을 텐데 그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많이 언론 현장에는 먹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60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들은 쓴다. 네.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랬죠. 저희 구속시켜 달라고.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제가 있으면 근데 또 그것도 못 해요. 또 막상 하라고 하면 쓸 사람은 끝까지 씁니다. 뉴스타파는 말씀드리지만 아이템 없어서 못 하지. 있는 거 가지고 쫄아 가지고 뭐 숨기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 뭐 뉴스토마토도 그렇고 다른 언론사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시작이다. 이제 내일 되시면 네. 그리고 다음 주 되시면 제가 예. 무슨 말을 그때 했구나 알게 예, 되실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누구나 이재명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봉지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곰곰이 연휴 기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법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신종 언어인데
사법연금이 실제 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독재 정권 때 뭐 YS, DJ 전부 가택연금 네. 시켜서 못 나오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사법적으로 계속 사람을 엮는 거죠. 끊임없이 추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재판을 5번인가 뭐 3번인가 뭐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재판이 말이 그래서 그렇지 뭐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그 뭐 뭔가 좀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뭐 누굽니까 저 김경수 지사가 온다 뭐 11월에 온다 막 이런 기사를 썼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한 어떤 표현의 자유나 활동의 자유를 정치인들은 활동의 자유를 그다음에 언론인들은 취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다. 이게 굉장히 나쁜 맞아요. 정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정치의 사법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되게 힘들대요. 너무 그래요?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변호사 써서 돈 저도 주고 해야 힘들어요. 돼요.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 예.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이 뭐 사건이 많아서 좋냐? 그것도 아닌 그것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예. 특히 명예훼손, 뭐 모욕죄,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 사건이 많이 늘었는데 굉장히 큰 문제죠. 정치의 사법화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만 해도 지금 한 3년 됐나요? 정권 집권 예. 2022년 3월에 예, 예. 뭐 하고 3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수사를 2년 3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재판이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근데 또 지금도 하고 사건을 있잖아요. 쪼개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기소한 건 대북송금 북한에 돈 준 거 그 네.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해가지고 그 기소했잖아요. 네. 2년 넘게 붙들고 기소조차 못하다가 이화영 이거 유죄 나오니까 네. 그거를 발판 삼아서 했는데 처음에 그 사건은 뭐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 대신 네네. 내줬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3,000포로 갔어요 지금 3,000포로 가서 그걸 가지고 또 기소를 하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이 뭐 대장동 개발이나 뭐 성남 FC 같은 경우에 지자체장이 한 일 가지고 그렇게 트집 잡아서 기소하기 시작하면 다 우리나라 못해요. 지자체장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못해요.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엄청난 돼요. 판례로 남을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재명 그 지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5,500원 환수가 됐고 네. 그걸로 성남 1공단이라는 공원을 2,800억 원 들여서 했어요. 예. 돈이 10원 한 푼 없고 시가 재정이 완전 펑크가 나서 돈이 없는데 그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도시개발을 한 건데 예. 거기서 뭐 있었던 그게 100% 클리어하게 깨끗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허가라는 그렇겠죠. 게 예. 공무원들이 다 통제가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예.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다 너 때문에 네가 이 범죄를 기억했어라고 하면 그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이재명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수사 그렇게 했잖아요. 예. 검찰 수사 기록에 저수지 어디 갔어 저수지? 아무리 봐도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그거는 두 가지로 봐야죠. 이재명이 잘 숨겼거나 예.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예. 근데 2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그걸 못 찾았을까 예. 있다면 예. 그럼 없다고 봐요. 적어도 문건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구두로서 예. 1,200억 원 내가 나중에 받을게. 이제 검찰 주장은 428억 원인데 예. 예. 그건 세후고. 예. 세전. 세전. 그것도 진짜 검찰이 언제부터 세금을 깎아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세후고 한 1,000억. 검찰이 국세청 기능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 1,200억인데 그럼 예. 1,200억이 이재명 거면 뭐라도 하나 뭐 녹취 파일이 있던지 뭐 무슨 뭐 나와야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찾다 못 찾으니까 그거 기소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사를 저는 이거 참 법원도 문제인 게 쪼개서 기소하지 못하게 법원이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한 번에 재판 선고는 한 번에 났어요. 맞아요. 혐의를 3개로 쪼개가지고 혐의 하나당 구속 최장 6개월 1심에서 6~3~18에서 18개월을 사람을 구속시키면 정신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피말리는 어떤 사법 전쟁 같은 게 지금 계속 도처에서 벌어지고 네. 있는 건데 일종의 이제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누구는 이렇게 기소해주고 누군 또 봐주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히 지금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거기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올백은 뭐 청탁금지법 뭐 관련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쳐.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비슷한 역할을 했던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뭐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 거의 역할도 별로 못했던 전주가 지금 예. 처벌을 2심에서 받은 거잖아요. 예, 예. 유죄 판결 받았죠. 근데 이거 만약에 불기소하게 되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디올백과는 차원이 청탁금지법하고 이게 네. 자본시장법하고 이게 같습니까? 아, 비교 불가능합니다. 주가 조작에 지금 공범으로 가담을 했다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1,400만 개미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죠. 도이치모터스 한 건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하잖아요.
선수들하고 만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선수들하고 만난다는 건 그런 일을 수시로 했다는 거겠죠. 저는 삼부 네. 토건 이종호 씨 이거 왜 검찰 수사 안 하나? 난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아예 도이치도 모터스 말고 다른 건들이 있다니까요. 아예. 네, 그런 다른 건들이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그 공소시효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래요. 드러날 겁니다. 드러나고 저희도 취재해서 다 그 완결이 된 보도를 할 거예요. 네. 절대 그 단 한 건이 아니었을 텐데 그 단 한 건마저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다, 무혐의 종결을 한다. 그럼 국민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야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렇게 2년 3년 탈탈 털어서 해놓고 지금 공범이 처벌받은 김건희에 대해서는 무혐의?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우리가 교과서에서 우리가 지금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윤석열은 매일 법치주의를 외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항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 사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재판 혹은 수사를 했다면 김건희 여사 저렇게 공개 광폭 행보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24일 재판 네. 시작되는 건가요? 뉴스타파를 먼저 기소했고요. 한상진, 네. 김용진 대표, 뭐 신학님, 김만배 이렇게 먼저 기소했고 저를 이것도 웃긴 거예요. 압수수색은 같이 해놓고 압수수색 영장 같이 발부 받아놓고 마치 제가 JTBC 때 뉴스타파와 내통을 한 것처럼 뉴스타파에 제가 뭔가 자료를 준 것처럼 딱 소설을 다 써서 압수수색에서 받고 예. 수사도 다 하고 예. 김용진, 한상진, 신학님, 김만배를 먼저 기소하고 저는 아. 한참 있다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재판이 개의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진짜요? 이게 완전 코미디죠. 너무 이상하다. 저랑 허재한 기자를 묶어놓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배후에서 다 조정해가지고 윤석열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건인데 쪼개기 기소를 해놓은 거죠. 이것만 봐도 자기들이 지금 자신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합쳐달라고 하고 네. 판사도 야 이거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심지어 검찰이 저의 사건과 뉴스타파 사건을 합쳐달라고 신청도 안 했대요. 검찰이. 네, 그러니까 예. 판사가 야 이거 봉지욱 이거 뉴스타파랑 같은 사건이잖아.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주인 검사가 진짜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그것만 보면 돼. 예.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게 핵심이야라고 판사가 얘기를 네.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건 기록 딱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수사 기록 6만 쪽에 검찰 수사 기록 6만 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이재명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인물이 이재명이에요. 야.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네요. 윤석열이 제일 많이 나와야겠죠. 윤석열이 피해자니까. 그렇죠. 윤석열 후보 검증 예. 사건인데. 윤석열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것만 봐도 윤석열 명예훼손이 사건 외양은 그렇지만 실체는 속마음은 이재명을 잡아야겠다. 이걸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작년 1월에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를 했어요. 그 조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사 네네. 기록에 안에 있어요. 그래요? 예. 자 뉴스타파 보도 이건데 당신 이거 알고 있었지? 이렇게 그렇게 예, 조서가 질문을 해요. 있어요. 던져.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진술 거부를 했으니까 답변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정영학과 유동규를 불러요. 예. 유동규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요거는 제가 이제 이런 백스토리는 제가 저희 압수수색 책에 책에 잘 상세히. 써놨으니까 저희 책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일부 말씀드리면 네. 유동규를 갑자기 불러요. 작년 2월에. 자 뉴스타파 보도 김만배 신학님 녹취록 보니까 여기 공산당 얘기 나오네. 공산당. 이재명이가 김만배가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이가 저 공산당 같은 새끼가 우리 거 다 뺏어갔어. 막 이렇게 네, 비난하는 얘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요 유동규한테. 공산당? 이 공산당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예,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얘기를 하죠. 예. 이재명이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 공산당이라고. 공산당이라고 나를 비난해야. 예. 김만배가 평소에 그렇게 예, 얘기했다. 예, 예. 내가 이재명을 비난하고 안 친한 척해야 돼. 우리가 친한 거 걸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공산당이라고 비난하는 거야라고 예. 김만배가 얘기를 옛날에 했었는데 예. 그 연장선상일 것이다. 아. 고로 따라서 예. 김만배 신학님이 이 녹음 파일은 예. 조작된 거다. 허위다. 라는 유동규의 얘기가 지금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산당 프레임을 김만배가 지어낸 것이다라는 것을 유동규가 진술을 한 게 작년 2월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그 다음 달에.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갖고 공소장 저희 범죄를 적시한 네.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김만배가 이걸 옛날부터 만들었어. 근데 사실은 그 발언은 2019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나와가지고 네. 공산당 같이 우리는 진짜 그 이재명 때문에 너무 뺏겨서 공산당 같다고 했어요. 2019년에 나온 얘기예요. 김만배가 나중에 지은 게 아니라. 네. 세상에. 근데 지금 검찰은 그때 당시 2019년에 이성문의 말마저도 김만배가 시킨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3년 후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될 걸 예상하고 다 알고 있었네. 김만배가 그걸 신입니까 그걸? 이거 엄청난 예지력과 그렇죠. 뭐 그러니까 2019년에 해프닝으로 법정 증언으로 있었던 얘기를 이제 와서 그거 다 김만배가 시킨 거라고 하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니까 유동규를 불러다가 맞춤형 진술을 받은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더 나오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 공소청으로 분화. 지금 제가 한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이것까지는 제 책에 안 썼는데 네. 저는 정영학 녹취록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보는 게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고 제가 이 얘기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제가 얘기한 게 검찰의 또 수사 기록에 들어가겠지. 녹취록으로 들어갈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나왔을 때 몰랐잖아요. 그땐 몰랐죠. 예. 검찰이 그걸 수사 근데 자료로 왠지 활용할지 오늘도 할 것 몰랐죠. 같다는 느낌이 드네. 네, 하겠죠. 근데 네.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가 얘기를 해요. 야, 송전 그 대장동 개발하면서 뭐 송전탑도 묻어줘야 되고 배수지도 뭐 해줘야 되고 터널도 뚫은 거 우리한테 돈 내라 그러고 야 영아가 이거 나중에 우리 소송 걸자.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 걸어서 네. 이 새끼들이 우리한테 뺏어간 거 다 받아내자. 그러니까 정영학이 네. 그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은 사례가 있대요. 정말? 왜냐하면 갑자기 부담시켜갖고 예, 왜냐하면 이미 인허가를 끝났는데 인허가 뒤에 막 그냥 성남시에서 예, 계속 강제로 뭐 뜯은 이거 거거든요. 내라, 이거, 이게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800억 됩니다. 둘이 모의를 해요. 그걸 가지고. 김만배와 정영학이. 그게 기억에 2021년 초니까 예. 대선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1년 2월인가 3월에 대화에 제 기억에 의하면 둘이서 성남시가 뜯어간 돈을 우리가 소송해서 찾아오자라는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재명과 얘네가 한패야. 한패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이런 일을 이런 모의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니네 가져갈 거 가져. 우리 가져갈 거 가질게. 그리고 우리 거 중에 일부 너네 나중에 나눠줄게. 우리가 잘 갖고 있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 정반대의 얘기 김만배와 정영학이 성남시 때문에 부담한 돈을 소송해서 받아내자. 찾아와 우린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라고 너무 많이 뜯어간다, 모의하는 장면이 성남시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영학 녹취록을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시면 예. 보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저는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갈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나중에 제가 보기에 이거 다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작가분들께서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열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무려 10시 12분이 지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봉지욱 네. 기자 보면서 참 기자가 살아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전혀 아니고요. 참 기자 아니고 예, 이런 내용들을 참 접할 수가 기자가 있다. 되도록 노력을 저희 해야죠. 아이, 별 말씀을요. 정말 훌륭한 기자라는 생각이 좀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휴에 가서 또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편은 드셨어요? 송편 못 먹었고요. 이거 압수수색 어떡해. 책 오늘 또 마무리 예. 해야죠. 그러니까 그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판다고 해서 저희한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뉴스타파 함께재단이라는 곳이 네. 비영리법인이라 맞아요. 아무리 팔아도 저희는 뭐 저희가 가져가는 건 없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알라딘의 북펀드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저희가 뭐 저희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책을 미리 사시는 겁니다. 예. 그냥. 예. 시작과 끝을 알라딘 펀드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라딘 지금 22,653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만 일단 북펀드에 함께해 주셔도 네,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라는 매체 정말 대한민국의 소중한 매체고 함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취재 편의점과 함께 뉴스타파 지켜주시기 바라고 알라딘 꼭 쳐주세요. 알라딘에 들어가셔서 북펀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불러주셔서 저기 감사합니다. 책 나오면 네. 또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책이 10월 7일? 10월 7일쯤 예,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배달되는 걸로 그냥 예. 저희는 한자도 안 썼는데
저희 김영진 대표가 그날 배달되는 걸로 그냥 픽스를 해서 지금 급하게 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분이야말로 아주 그 저기 상당히 그 돌진하는 파워가 있으신 분이네요. 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쓰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하는 말들도 있지만 대장동 엑스파일이라는 그 기획 시리즈물로 제가 이제 뉴스톱 홈페이지에 네. 들어오시면 대장동 엑스파일에 한 70여 개 기사가 있어요. 저희 변호인들이 사실은 그거 보고 지금 변호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다행인 것은 예.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대장동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맥락으로 이어서 여러 70개의 구술이 있다면 하나로 꿰서 대장동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하나 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저희 또 방어 네, 용이기도 네. 하니까. 그리고 대북송금도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사건 되게 황당한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뭐 이재명의 방북비가 느닷없이 뭐 나와서 그랬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책으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꼭 많이 네. 팔지 못하더라도 기사로 파편적으로 있으니까 맞아요. 어렵습니다. 안 맞아요. 보시고 예. 차라리 집 취재 편의점 많이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나와서 설명해 준 게 더 네, 편하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묶어서 하나의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길 남겨야 필요가 되니까. 있다. 예, 후대를 위해서 그때 선배 언론인들이 이렇게 이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구나라는 기록으로 남기는 네. 게 필요하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모이 영화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에 조선어학회 했던 그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셨는지 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을 기록해야 후대들이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예, 우리 정말 기록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